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4명 컷오프에 누가 오를까도 관심이고 본경선으로 가면 최근 84만 명으로 급증한 당원의 변화된 지형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잠시 뒤에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기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를 기점으로 공식화할지 주목되는데 자,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도 있는 날이죠. 민주당에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북한이 어제 심야에 진행한 열병식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고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월 9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열린 군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시험 발사 성공을 선포한 화성 17형도 10대 이상 선보이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에 국민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맞받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당원 표심 잡기에 종일 분주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7,000명을 넘은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서만 최대 20만 명이 건물잔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넘긴 상황이라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사실상 진술 거부를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서 구체적 답변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30대 남성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범행 뒤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이용한 점을 확인한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20대 공군 일병이 첫 휴가를 나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부대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군 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열린 열병식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번 열병식에서는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도 10대 이상 대거 선보이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서 가장 시선을 끈 건 마지막에 등장한 이 미사일입니다. 전력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퀴가 18개인 이동식 발사대, 텔 위에 원형 발사관에 실린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퀴가 22개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텔보다는 길이가 짧지만 화성 15형과는 비슷한 크기로 추정됩니다. 열병식에 대미를 장식한 만큼 북한이 자랑할 만한 새로운 기술이 장착된 걸로 보이는데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ICBM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발사관 내부의 미사일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온 만큼 실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미사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새가 완성이 되겠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그 규격이나 스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사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15,000km 이상의 괴물 ICBM 화성 17형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영웅 칭호를 받은 321번 이동식 발사대를 따라 10대 이상이 공개됐는데
지금까지는 4대에서 6대 정도가 한 자리에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 행성 최강의 절대 단기에 반드시 당당히 싣고 나가는 조선의 힘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화성 17형을 대거 공개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강력한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어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의 열병식 녹화 중계를 보면 김주애가 행사 도중 김 위원장과 주석단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뺨을 어루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이런 모습도 전파를 탔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주애만 단독으로 클로즈업한 몇몇 장면까지 내보냈고 열병식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부인 대신에 딸 김주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주애의 공식 석상 등장은 그제 열린 건군절 75주년 기념 연회 등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로 모두 군 관련 행사인 만큼 그 의도를 두고 관심을 쏠립니다. 대구에서 입대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20대 공군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부대에서 당한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아침 8시 50분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21살 정모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대한 지 2달 만에 첫 휴가를 나와 복귀 당일인 전날 오후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유가족들은 부대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잠도 재우지 않고 밤새 강당에 찍힌 군화 자국을 청소시키는 등 괴롭혔다는 겁니다. 고참들이 청소 같은 걸 시키면서 잠을 잘 못 자도록 한 경우가 많고 얘가 느끼기에 인성이 너무 나쁘다는 쪽으로 해서 애가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대는 80년대 군대 같다고 그 정도로 민주화 군대가 아니었다. 특히 훈련소에서 동기 중 7등을 했을 정도로 군 생활에 잘 적응했던 정 일병은 소속 부대로 간 직후부터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기는 등 심상치 않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나는 고참이 돼도 내가 당했던 거는 밑에 애들한테는 안 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국가가 필요해서 우리 아들을 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빌려가는 우리 아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부모에게 돌려주는 게 예의인데. 공군 측은 정 일병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면서 부대 내 괴롭힘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침 시간에 강제로 깨워 청소를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밝고 쾌활하던 아들이 갑자기 숨진 만큼 공군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 뒤늦은 명예회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현역 군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영화배우 그리고 이들의 지인 등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역 브로커 사건에 프로축구 선수와 배우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현역 군복무를 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배우 송덕호 씨. 같은 방식으로 병역 비리를 저지른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원FC 소속 김승준 선수 등 프로축구 선수 2명을 비롯해 골프와 배드민턴, 승마, 육상, 조정에 이르기까지 운동선수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스포츠 종목에서 광범위하게 병역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이는 수법이 아주 치밀했습니다. 시작은 병역 브로커가 만들어준 맞춤형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 주인공은 환자와 목격자. 피의자들이 뇌전증 환자인 척 갑자기 발작 증상을 연기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119에 대신 신고한 뒤 발작을 목격했다고 진술해 준 겁니다.
심지어 뇌전증 환자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고 거짓 목격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진단받을 수 있고 1, 2년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면 현역 군복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한 건 무려 42명, 이 가운데엔 20대 의대생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애초 현역 군복무 대상이었지만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아예 면제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일당 구속으로 결국 꼬리를 붙잡히면서 범행을 도운 가족이나 지인까지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병역 컨설팅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낸 수수료만 모두 6억 3천여만 원. 검찰은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병역 면탈 의혹 등 또 다른 병역 비리 사건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밤중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이 때문에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까지 끊고 달아나서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32살 권모 씨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 밤 10시 50분쯤.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는 곧바로 이곳 편의점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앞서 권 씨는 물건을 사는 척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장면은 편의점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범행 1시간쯤 뒤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점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 씨는 범행 직후 집에 들러 흉기를 버린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찾던 건 권 씨의 범행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살이던 지난 2007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4년 뒤엔 금은방과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가석방된 지 2달 만에 인천에 있는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재작년 출소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권 씨의 재범이 우려된다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 씨는 키 170cm에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이며 넓은 이마에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CCTV 등을 토대로 권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인천에서 의붓 어머니의 학대를 받던 12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또래보다 훨씬 마른 체격에 피멍으로 가득한 시신을 보고 친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영정사진 속 어린이의 얼굴. 그 앞엔 생전에 좋아했던 간식들이 한가득 놓였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친어머니는 부검이 끝난 뒤에야 아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뼈가 다 드러나도록 마른 몸 곳곳은 피멍과 흉터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이 좀 찢어져 있고 입술도 여기가 찢어져 있고 뼈가 가지고 진짜 하루 찔끔 나올 정도로 그랬고 제가 걸렸을 때는 그래도 표준에서 살짝 통 정도? 친어머니는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아들을 도통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에게 몇 번이고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몰찬 거절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뚱뚱 싸매고 안 보여주고 잘 지냈나 잘 지내고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이 화물이 깨지고 애기가 더 힘들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전 남편 몰래 학교에 찾아갔지만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세뇌에 약간 교육을 당했었나 봐요. 저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새엄마한테 전화통화도 누르고 스피커폰 키고 녹음 버튼 누르고. 결국 그날은 살아있는 아들을 만난 마지막 날이 됐고 아이는 9달 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어머니에게 남은 건 이제 죄책감뿐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처벌만 잘 받게 해서 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계모에겐 아동학대 치사 혐의, 친부에겐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숨진 날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걸로 드러나 아직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학대 기간과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번 전당대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 가운데 6천 명을 상대로 한 예비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을 가리는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지만 본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컷오프 결과에 당권 주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두 83만 9,500여 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2021년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당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통적 지지층이 몰려있는 영남권 비율은 다소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20대에서 40대 당원들이 대거 유입된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선거인단 변화에 유력 당권 주자들은 제각기 셈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전통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안철수 의원은 전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자신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많은 책임당원들이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접 당협들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런 현장의 그런 열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비윤계 표심을 얼마나 결집시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하람의 별의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게 저희 당원들, 저희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인터넷 매체가 김 의원이 1위라는 컷오프 중간 집계 결과를 보도하고 안 의원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컷오프 결과 발표 이후에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 탓에 1, 2위는 누구냐 또 얼마나 차이가 난 것이냐를 두고 후보들 간 치열한 여론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앞서 보신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당원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3고 초려 끝에 나경원 전 의원 손을 잡았던 김기현 후보가 이틀 만에 다시 나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하며 마주친 건데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자신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틀 전 만남에서 굳은 표정으로 눈길을 끌었던 나 전 의원도 이날은 사실상 지지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공개 경고에 주춤했던 안철수 후보는 야당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칭찬하며 자신을 향한 정체성 논란 극복에 주력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에 기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늦게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는 방송 출연 일정으로 인지도 높이기에 집중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비윤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두 분 중에 누가 특별히 낫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윤핵관에 손을 잡고 싶어하고 거기 주류에 줄 서고 편승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요동치고 있어서 전당대회 판세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내일 최종 후보 4명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당권 경쟁 구도의 윤곽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국민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헌재가 국정공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국정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차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에 이어 요건이 안 맞는 탄핵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참사 이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여권이 법전 하나만 믿고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 행태입니다. 국민을 찬반의 극강 구도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전담팀을 꾸리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탄핵안 통과 과정에서 180석 가까운 찬성표를 얻은 만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1심 결과를 본 뒤 야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80석 가까이 사실 가결표를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야당과 함께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다수의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으로만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2월 국회도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긴밀히 협력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과 정부개혁까지 이른바 3+1 개혁 과제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순방길을 환속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전한 신임을 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엔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다, 짤막한 대통령실 입장 외에 직접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직무정지 동안 국정에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직무대행을 맡은 행안부 차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2인 3각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중심을 잡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의 자치행정 업무는 정무수석실, 인사는 공직기강 인사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협력 분야가 나뉜 만큼 소통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국정기획수석의 창구 역할을 맡긴 겁니다. 장관 공백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일정 부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도했던 부분은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제도 개선도 중단되는 등 공격적인 추진은 어렵고 관리 차원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사고나 재난이 생길 경우 주무부처인 행안부 대응이 민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정지됩니다. 대통령실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직전까지 여야가 대립하면서 무기명 투표까지 이어졌는데 투표 결과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간호법을 찬성하고 반대를 떠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걸 또다시 우리 상임위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그야말로 다수당인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이거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간호법안은 269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를 의결한 데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소관위인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총력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강한 지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서만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넘긴 상황이라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제 나흘째, 이처럼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피해가 컸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가보니 도시 곳곳에 건물 잔해만 남았고 이재민은 여간의 기차를 임시거처로 삼아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오스마니예입니다. 진앙지인 가지엔테프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도시 곳곳을 둘러보니 아파트와 상점을 가릴 것 없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이 옆으로 보이는 터는 9층짜리 아파트가 있던 장소입니다. 1층은 상점, 그 위로는 주민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으로 각종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건물 뼈대도 찾기 힘듭니다. 각 층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는 겹겹이 쌓인 잔해만 보일 뿐입니다.
98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나흘 동안 시신 49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주변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mo여 혹시 모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Sürekli devam ediyor. İki tane büyük deprem yaşadık burada. Bunlar hala sürekli devam ediyor. Millet olarak yani tüm vatandaşlar endişeli. Ne olacağız, ne olmayacağız diye. Yani bunun Allah'tan gelen bir şey tabii ki ama. 인근역 기차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어린 꼬마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좁은 의자에서 잠까지 청해야 하지만 집을 잃은 상황에선 이마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차에 머무는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 보는 규모의 강진이 도시를 덮쳤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Hasarlı yani. Evet. Hasar gördü bütün evler yani. İçeriye giremiyoruz. Yeni evler dahi hasar gördü. Çünkü deprem öyle bir şiddetliydi ki yani sağlam evleri dahi vurdu yani. 자녀와 손자 8명과 함께 살던 할머니는 홀로 집안을 빠져나온 자신이 한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5 tane torun var evde. Anide gitti böyle. Sallandı. Bitti. Hiç kalmadı. Yerine beraber oldu.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광범위한 피해 지역의 복구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가족 25명이 모두 숨졌는가 하면 결혼을 2달 앞둔 한 청년은 약혼녀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강진의 한복판에 위치한 터키 카흐라만 마라스. 처참히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전을 피해 10년 전 시리아에서 터키로 온 알 라사니는 형과 가족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왔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نسبة من 60 ل 70% من مرعش بالأرض والناس تحت الأنقاض. تخيل أنت ابنك أو أخوك أو ابن أخوك أو حدا من عائلتك. 시리아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극심한 내전을 겪었던 시리아 사라키브의 안치소에 연이어 시신이 도착합니다. 숨진 손자를 안자마자 또 다른 손자의 시신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딸과 외손자, 장인, 장모, 사돈집 가족 등 일가족 25명을 한꺼번에 잃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25살 카야가 사랑하는 약혼녀 굴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그날 새벽 단숨에 달려갔지만 약혼녀의 집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미뤘던 결혼식. 약혼녀는 이번에도 결혼식을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Emrediyordu hani içimde bir his var bu sefer de düğünü yapamayacağız galiba falan diyordu, üzülüyordu. İçine doğmuş demek ki. Ben de diyordum hep hani her ne olursa olsun beni sana kavuşmaya kimse engel olamaz, bir şey olamaz diyordum. YTN 임수근입니다. 튀르키예 현지로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수색 작업 첫날 생존자 5명을 구조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한 남성이 한국 긴급구호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잔해 더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수색 활동을 개시한 지 1시간 반 만에 70대 중반의 첫 번째 생존자를 찾은 겁니다. 다행히 이 생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생존자를 구출한 같은 장소에서 시신 4구도 수습을 했습니다. 2살 여자아이와 40살 아버지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탈수 증세는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자체적으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을 봐가며 2차 구호대와 교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해 현장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far, we have deployed more than 150 search and rescue personnel to Turkey. We have U.S. helicopters that are helping to reach area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to access.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수십 개국이 구조대를 급파했고 멕시코는 2017년 자국 지진 당시 여러 목숨을 구한 탐지견 16마리를 보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강진 발생 이후 튀르키예 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지진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해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CNN과 중국 신화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8일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국 대응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구조작업 지연,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의 불분명한 용처, 또 무너진 건물들의 부실 공사 정황 등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 웹툰 작가 등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능에 출연한 배우 A씨와 가수 B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고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야구선수와 골프선수, 게이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탈루한 소득으로 법인 명의 수포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이용해온 유명 웹툰 작가도 탈세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C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신고는 누락하고 방송 수익 금액은 직원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슈퍼카를 가정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인플루언서 D씨는 의류 판매 대금을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사들이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과 피부관리, 자녀 교육에 사용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등 지역 토착 사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84명으로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 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유명 인사도 국세 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1,258억 원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선고가 2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999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결과 기업들이 회상 절차에 들어가고 주식 거래도 정지돼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벌인 사기 행각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258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 여러 세계의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사회에서 사실 영원히 격리를 해야지 또 다른 어떤 제2의 김봉현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본인들이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어떤 비용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엔 결심 공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김 전 회장도 이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가 인양됐습니다. 바로 세워진 어선 내부를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청보호. 며칠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바지선에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선박을 바로 세워 여러 번 내부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15분부터 기관실 수색을 위해 배수 펌프를 가동, 배수 작업 실시 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경은 해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홍도까지 떠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여러 구역으로 나눠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선체가 인양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갑자기 물이 차오르며 배가 기울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경은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내 CCTV 6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선체 외부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내부 원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나 전복을 단정할 만한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해경은 선체 개조 여부나 통발 과적, 구명뗏목 미작동 등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4년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네,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유통업계가 한 푼이라도 저렴한 초저가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컸던 소비자들은 반값 할인 경쟁이 반갑기만 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한우 판매대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한우 산지 가격 하락에 발맞춰 이번 한 달 동안 한우를 할인 판매하자 손님들이 몰려든 겁니다. 아이라서 자주 소고기를 먹여야 되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먹일만한 것 같아요. 반갑죠. 네, 물가가 비싸서 고기를 많이 못 먹이니까 네, 많이 더 싸졌으면 좋겠는데. 등심은 100g당 7,900원, 국거리와 불고기는 단돈 2,990원으로 기존 판매가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합니다. 평소 비싼 가격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한우로 온 가족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기 먹기도 너무 힘들고 물가가 최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도 하나 사가려고 그래요. 반값 치킨과 반값 피자에 이어 이젠 반값 빵까지 등장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 등 원재료값 상승에 한 끼 식사 대용인 빵값도 슬금슬금 오르자 이 식품업체는 반값 크로와상을 선보였습니다. 고품질의 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서 좀 고객분들도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직접 사가시기도 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분위기입니다. 빵 8개 한 세트 가격은 5,980원으로 개당 748원꼴입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도 가끔 빵 간식으로 먹는데 이렇게 알짜배기로 나오면은 이제 저희 간식 먹기도 부담 없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거 하나 샀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물류비와 마케팅비를 덜어낸 초저가 자체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곳 편의점에서는 1.8리터짜리 대용량 우유를 시중가 대비 20%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유값 인상 여파에 2주간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45.5% 더 상승했습니다. 편의점은 비싸다는 기존 인식을 깨고 핫바와 쌀밥, 달걀 등 자체 제작 상품 누적 판매량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상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맛이라던가 그 외관상 봤을 때 그렇게 내용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가격이 그래도 20% 이상 싼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유통업계의 반값 경쟁 소식이 반갑긴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예비 경선 여론조사 아마 조금 전에 마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내일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4등까지 네.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1, 2, 3, 4등까지가 발표가 될 텐데 3, 4등이 누구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신예로 등장한 천하람 후보가 과연 3등으로 진출할 것이냐, 4등으로 진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예. 최근에 또 여론조사 물론 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대회랑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천하람 후보의 어떤 지지율 강세가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 만큼 3, 4등 경쟁이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지켜보고 볼 있습니다. 포인트다. 네. 예. 자, 4명이 누가 오를까도 관심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과 2등이 누구냐, 그리고 3등과 4등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안 밝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도 안 밝히고 당연히 순서를 안 밝히면 퍼센테이지도 안 밝히고. 예. 그런데 지금 근데 늘 안 밝힌다고 하는데 꼭 알려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그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일부는 안 밝힌다고 했는데 일부 유출이라고 된 적도 있고 일부는 아예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부정확한 경우도 있었어요. 부정확한 사실. 경우도 있었죠. 그게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한 4명 정도만 지금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뭐 조직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4분 정도만 이제 알게 되는 거라서 사실 유출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데 너무 잡음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잡음이면 공개를 하는 게 조금 이 전대를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뒤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누가 1등 했네, 2등 했네 가지고 뭐 여론전, 뭐 이제 막 심리전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할 것 같으면은 이게 차라리 공개하는 게 투명성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본경선 투표를 할 선거인단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84만 명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2021년 전당대회 때보다 좀 2.5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별 저희가 비중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가 5.49%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지금 37.79%고요. 영남은 지금 11.63%포인트 정도가 내려서 39.67.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수도권하고 영남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이제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네. 저도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당시 어떤 선거인단 구성이라든지 지역 분포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지역 격차가 굉장히 불균형했거든요. 영남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특히 이제 TK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강성 지지층들 내지는 투표에 꼭 참가하는 반드시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당원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율들이 많이 지역 균형에 맞게 재분배됐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투표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84만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투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많은 열성 당원들이 투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일반 당원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선거인단을 꾸려서 대의원과 준하게 투표 자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이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고 일반 당원 중에 어떤 분들을 투표권을 부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초박빙의 승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변수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자, 지역별 저희가 그 당원 지역 변경을 봤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좀 보면 2040 비율이 지금 32.4% 정도 됩니다. 이게 5.10% 정도 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5070 전체로 봤을 때는 67.6 정도 되는데 또 지금 보면은 6070 여기만 보면은 42.04 이렇게 보이는데 여전히 고연령층 비율이 높기는 한데 젊은 층 비율도 많이 늘어났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역대 가장 젊은 보수 정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거에는 이제 여기 계신 김재섭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이 워낙 또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입당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준석 전 대표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밸런스가 많이 맞아갔다. 근데 원래 20대가 어느 정당이든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에 미래당 같이 아예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그런 당 아니면은 이제 뭐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제 젊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보수 정당이 이제 완전히 연령대가 분화가 돼 있어요. 보통 4050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이제 4050이고 약간 50대 60대는 하고 30대 이하가 이제 보수 정당 이 정치 성향도 많이 좀 같은 보수지만 다르고 그래가지고 투표 성향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번 이준석 대표 뽑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명 좀 안 됐거든요. 28만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의 2.5배 늘어났잖아요. 사실은 당원들이나 당직자들도 정확하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이런 걸로 연령별, 지역별로 추정만 할 뿐이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하고 얼마나 이게 나올지 뭐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뭐 신보수, 뭐 젊은 보수가 얼마나 있을지도 저도 그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나오겠죠. 네. 투표율이 앞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느 세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급증한 선거인단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게 당원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오더 투표 영향력이 줄었다 이런 평가도 한편에서 나오고 투표율이 낮으면 또 친윤한테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뭐 여러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원 수 자체가 늘은 것은 대부분의 이제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을 한 여론조사에 가깝게 수렴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전체 국민을 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조금 더 비슷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세를 크게 꺾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 간의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당심이 민심을 거의 가깝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상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50% 때로는 거의 60%까지 육박하는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장에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오히려 당원들 대상으로 한 투표는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민심 30, 당심 70이었죠. 그렇죠. 결국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만은 이번에는 결국, 당심 100%. 이번에 당심 100%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가 사실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만 하는 투표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민심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민심이랑 비슷한 형태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요, 이 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 과반에는 미달 이런 당 관계자발 기사가 잠깐 났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누군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펜앤드마이크라는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언론사에서 이제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당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6천 명인데 이게 3개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2,000명씩 2,000명씩 하고 있고
이거를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USB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소수의 인원만 딱 보고 그거를 발표를 한다라는 거. 그게 아까 전에 밀봉해서 내일 전달이 된다. 그렇죠. 예, 그것도 아직 전달이 된 상태도 아니고 예. 내일 전달된다라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도 뭐 선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사무총장 이렇게 소수만 딱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뭐 일부 데이터들을 뭐 받거나 전에 들은 거를 당직자가 잘못 실수로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전에서 익명의 관계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 소위 말하는 선수가 조금 언론 플레이를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당연히 뭐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언자 신원도 확인하고 징계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현 후보 측도 보도 출처가 우리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도 이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그리고 대선 경선을 치르다 보면 사실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그 소식통들을 통해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지를 각자의 나름대로 다 입수를 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꽤 맞추다 보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그걸 뭐 언론상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밴드웨건 효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세에 조금 더 대세를 대세로 강화시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경쟁 구도, 그다음에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안철수 의원이 좀 강력 반발을 하긴 하지만 늘상 이런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책임자를 찾거나 뭐 처벌을 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앞서서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차라리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잡음이 없이 진행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꽁꽁 싸맨다고 국민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결과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또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번 기회에 좀 투명하게 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가 새 나올 우려가 있다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겠다. 두 분 다 오늘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 석상에 또 나란히 등장했는데요. 안철수 의원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미 벌써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선을 위해서 길 같이 하기로 했다. 손을 잡았다. 그 부분은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저는 사실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내려놓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 핵심은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누구와 연대를 해서 누가 좀 더 유리하다. 그건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7일에 좀 약간 어정쩡한 연대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이틀 만에 지금 다시 만난 겁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도 뭐 사사로운 여러 생각들은 내려놓을 거다. 뭐 지난번에 뭐 말씀드린 인식 공유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까지는 얘기했는데 표정은 한결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 분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하나씩 드는 생각이 김기현 의원은 조금 더 밝아졌구나. 사실
이 어저께 그 김나연대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굴해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경원은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고 이쪽은 두 손으로 잡고 좀 더 매달리는 모습인데 오늘은 약간 더 여유가 생겼다 이런 게 보였고요. 나경원 의원 굉장히 같은 표정이 밝으시죠? 예, 오늘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표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미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해서 좀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저게 정말로 편하게 나오는 그런 편한 미소가 아니라 다들 뭐라고 하니까 미소를 좀 지어야 되겠네 하면서 약간 웃음도 허허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연기하는 것처럼 나오신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예. 이진복 정무수석의 어제 발언, 이 발언 때문에 이것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표정 감별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시니까. 제가 자격증은 전혀 없다라는 김준일 거는 에디터의 해석으로 저희가 듣고요. 자, 이번 행사 참석의 의미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나 연대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사사로운 생각을 내려놓을 때다. 그리고 굉장한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앞서 이제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한 번 더 만남으로 인해서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을 좀 더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셨겠죠. 예. 뭐 말씀을 복잡하고 두루뭉술하게 하셨지만 김기현 후보 지지한다라는 얘기로 그대로 치환해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네. 진행되는 기간이었고 오늘 이제 둘째 날이었잖아요. 네. 이럴 때 이런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사실 조금 약간 염두에 둔 걸까요? 물론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우라는 표현을 써서 우연히 네.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네. 지금 각 후보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주목을 받는 입장에서 저렇게 맑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맞잡는 모습은 당연히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 불출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 들여다보면 나는 비윤 내지는 반윤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출마를 하느냐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나는 비윤 내지는 반윤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완성시키는 게 결국 저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기의 문제였지 나경원 의원은 분명히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고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이제 국민들 전체가 다 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는 낙하산 부대를 가진 사람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비판도 또 했는데 최근에 친윤 의원들로부터 색깔론 또 정체성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발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미 근데 단일화 과정에서 충분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거친 말, 비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상 검증을 당하다 보니 또다시 내가 얼마나 이 색깔이 이 국민의힘 색깔의 분홍색에 가까운지를 또다시 이렇게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말까지 좀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이를테면 이제 과거 얘기들을 막 소환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기현 의원이 손학규 의원한테 과거에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입장이 그러면 그때는 김기현 의원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정도로 조금 이제 과거의 맥락을 좀 보면서 사실은 이런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세게 하시고 있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반대당에 있으면은 저 정도 어떤 입장은 보일 수 있죠. 특히 전략적으로 가면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다만 좀 소모적이 되지 않게 조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네. 정책적인 부분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챗 GPT 기술 대국민 소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한 기술이라면서요.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사실 기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이제 제가 미디어나 이런 거를 조금 공부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뭐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이걸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뭐 제공을 하거나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들 숙제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그거 답변을 준다거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대국민 소통 서비스에 도입하는 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기술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고 이제 구글에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거를 조금 더 키워서 내가 한국형 GPT를 만들겠다 뭐 이게 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미지에 훨씬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이거를 맥락에도 안 맞는 대국민 소통 서비스로 이용하겠다. 과학기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사실은 바이러스 전문가지 이쪽 AI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맥락에 안 맞는 말씀을 좀 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수직 이착륙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과정에서 했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냈는데 그러면은 공항 활주로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수직 이착륙 할 수 있다. 비행기가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대형 민항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챗 GPT 기술 대국민 소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 이거는 윤심의 일부라도 좀 잡아보겠다 이런 포석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뜨악했는데 뜨악하셨습니까? 모든 경선 후보들이 이렇게 최신 기술들을 당에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참 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한자 블록체인 기술이 막 뜰 때는 정당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 뭐 당대표 후보들, 지도부 입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다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얘기했던 후보들이 블록체인에 블록도 관심 없는 상황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는 또 AR, 뭐 증강현실 뭐 적용하겠다고 해서 네이버랑 뭐 접촉을 하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최신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뻔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정당 내에 어떤 공천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태로 불린 여러 가지 악습들, 관습들을 혁파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최신 기술 그냥 정당에 갖다 붙인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런 기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인 것은 맞지만은 이것은 좀 패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착이다. 두 분 다 비슷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니, 너무 의견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게요. 자,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 의견도 좀 궁금한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사실은 어떤 현상 유지 내지는 구태를 대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원들의 최소한 60%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단순히 총선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당이 후퇴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저는 뭐 두 분 중에 누가 특별히 낫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윤핵관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거기 주류에 줄 서고 편승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안철수 골든크로스 금방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후보는 구태를 대변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뭐 친윤인지 비윤인지 챗 GPT에 조금 전 얘기한 여기에 물어봐라 뭐 이렇게 둘 다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들으신 이 부분이요. 자, 천하람 안철수 골든 크로스 이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천하람 후보가 열심히 하고 또 이준석 대표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천하람 후보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입장에서 요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이준석 OS에다가 천하람 패치가 딱 얹혀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준석 대표가 가졌던 어떤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는 능력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토론 중에서 곤궁하게 만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에 천하람이 가지는 어떤 재치 있는 유머 같은 것들이 덧붙여져서 어떤 이준석 OS에 천하람 패치가 딱 덮쳐진 그런 느낌이라서 최근에는 정말 입이 풀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좀 잘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 2등 이렇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 이준석 OS를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 천하람의 개인 그 스스로의 역량을 얼마큼 국민들께 보여주느냐. 30대의 당대표로서
얼만큼 여당을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전 관건이고 지금의 상승세 굉장히 좋지만 이걸로 골든크로스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은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입이 풀렸다 얘기해 주셨는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TV 토론 앞으로 있을 이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활약할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천하람한테 별의 순간이 올 것이고 이걸 계기로 국민 60%의 그 당원 60%의 지지를 내가 오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뭐 토론을 지나고 이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이런 순간도 올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YTN 라디오에 같이 네. 출연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은 천하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상식적이라면은 당권파인 김기현 그리고 천하람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은 분위기가 잘하면 안철수 뭐 네. 천하람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천하람이요? 예.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약간 위축되는 분위기라면은 사실은 이제 포지션상 김기현 그리고 천하람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좀 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철수가 빠지면은 양쪽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은 좀 천하람 쪽으로 좀 더 많이 갈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배제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말을 굉장히 잘해 조리 있게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TV 토론에서 가장 발군의 실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문제는 지금은 오늘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도 당의 소중한 인재다 이런 얘기하고 뭐 김누구연대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좀 3위로 꼬꾸라지고 천하람이 김기현을 위협했을 때 그렇게 부드러운 표정과 누구연대라고 얘기를 하실까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또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오늘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거의 베스트 댓글은 와 조폭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게 베스트 댓글일 정도로 상당히 저는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 JTBC 저녁에 여권 관계자가 안철수 후퇴할 적기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천하람이 2위가 되면은 천하람한테 이제 쏟아질 말들이겠죠. 그래서 너무 조금 거칠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 대통령실 참모 전원을 해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기현 의원 개인으로도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역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요새 보이는 모습 때문에 김기현 개인의 모습이 더 가려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계속 대통령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실 발 이야기와 대통령 이야기를 구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계신 직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대통령실 발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거칠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최종 후보가 안 된다든지 당대표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 그 후폭풍은 온전히 대통령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왔던 이 대통령도 300만 원씩 내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오히려 김기현 의원에게 더 치명타를 입히는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기현 후보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한데. 그럼요. 저는 김기현 후보 자체의 역량만 보여줘도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지지해줄 요량이 충분한데 대통령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저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가 치고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현재 여론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약 1차 투표에서 안 걸러지면은 결선을 갔을 때는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지 누구 한 사람 지지할지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거 YTN 라디오에서 질문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어떻게 할 거냐. 다들 의견이 분분하다. 김기현보다 안철수를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선에 도움이 될 사람을 지지할
그거를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은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윤곽이 드러나겠죠. 어쨌든 선거에 이기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총선에 이기는 후보.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일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나오면 저희 YTN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국회가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헌재 심리가 곧바로 시작이 된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최장 법적으로는 180일 안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외하면 180일이라는 시기를 맞춘 적은 없습니다. 다 훌쩍 넘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이상의 아마 시간 동안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테고요. 당연히 행안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0여일 만에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90여일 만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가 빼먹었는데 그 밖에 이제 모든 탄핵 심사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임성근 판사 우리 탄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국무위원이나 그 밖에 뭐 법조인들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에서는 180일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길어질 장기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검사 역할하는 김도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까 이 관심이었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내가 주어진 지위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헌재에 조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도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좀 주요 당직자분들은 이거 무조건 기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성실 의무 뭐 이를테면 공무원의 뭐 성실 의무라든지 이런 거를 위반한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공백을 최소화하자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어쨌든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민주당이 이런 거 하는 건 문제야라고 또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빨리빨리 자기는 최소한의 역할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헌재 제출하고 그랬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헌재 제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소추 그 결정문을 낭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문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 신문하듯이 이제 탄핵 대상자를 신문하는 건데. 아마 신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할 가능성도 좀 커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너무 또 물렁물렁하게 하면은 감싸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역풍이 좀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좀 조속히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공백 우려 대통령실에서도 나왔는데 당초에 이제 검찰 출신의 차관으로 교체해서 이걸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돌아올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이라는 거를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죠. 어제 지금은 지금은 아니면 내일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에 만약 실사차관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행안부가 더 흔들립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행안부를 다 뒤집어 놓을까, 우리 승진에는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지금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안정을 시켜야 될 때니까 만약에 추후에 바꾸더라도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이 변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리고 또 좀 검사가 또 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지금 뭐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면은 검사가 유력한 검사 출신이 근데 왜 검사가 행안부에 가느냐. 여기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인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안 맞는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몸을 낮췄다가 필요하면은 아주 긴급하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좀 너무 지연된다던가 할 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여야는 어제 이어서 오늘 날선 비판을 서로 이어갔었는데요. 자, 이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안전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 건의한 국민 여론조사로 그 유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은
아니 이상민 장관이 뭐예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을 한 거예요.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대선 불복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하시는 딱 말씀이 이번 탄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전 분명히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니죠. 다만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핵당한 효과가 될 만큼 그 업무를 정지시키고 발목을 잡겠다라는 목적이 저는 박지원 원장의 입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번 모든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진단하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철저하게 법률적인 이슈를 다투게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그걸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 경찰 조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지금 나온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앞으로 있을 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들도 못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의 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 전 원장이 최근에 좀 입이 세졌어요. 원래 좀 이게 시원시원하긴 했는데 세졌다라는 거는 이제 입당한 이후로 세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당 전후의 발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세졌어요. 이거는 이제 당원들이 수박이다. 이재명 탄핵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려고 하냐 엄청 공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원들을 좀 의식한 것도 있고 뭐 차기 공천도 의식한 거 있는데 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거는 정치적 좀 과장이죠, 사실은. 과장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거는 맞죠.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 이런 탄핵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이 프로세스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일단 법률적으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 프로세스 전체를 그냥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선 불복으로 볼 것이냐, 저는 좀 그걸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거는 진단이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이재명 방탄이다, 뭐만 있으면 대선 불복이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민주당 지금 이상민 탄핵소추안 통과를 시켰고 이제 김건희 특검 공식화할 분위기입니다. 내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게 좀 계기가 될까요? 권오수 회장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김건희 특검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60%를 훌쩍 뛰어넘어요. 여러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SBS가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이 높습니다. 이게 그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상민 장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 48%가 탄핵하면 안 된다였고 40%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 긍정 평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 정도로 여론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일 정의당이 의원총회도 하거든요. 요거 보고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은, 지금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의 이제 3당 연대가 있었잖아요. 179명이 이제 찬성을 했잖아요. 재석이 293이었으니까 7명이 빠진 상황이니까 180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방식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이 방법을 추진해서 2월에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5분의 3, 180 그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제 이상민 탄핵안 할 때 179명이 찬성을 눌렀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법사위를 통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기에는 뭐 김도우 위원장이 맡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정은 의원이 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런 방식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왜 지금 이제야 특검하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 거의 다 대부분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석수가 지금보다 더 과거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로 계속 민주당의 의석수가 있었고 당시에도 특검법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미 그 특검 얘기는 지난해로 돌아가서 대선 전국에서도 이미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특검을 다시 꺼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적 목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 저는 이재명 아까 방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여론조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했었어도 됐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을 민주당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저는 더 확신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장외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상민 장관을 탄핵 그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한 번쯤은 지지층을 달래야 될 힘자랑을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그 맥락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검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지층도 좀 달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169석까지 무능한 정당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이제 와서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이냐 시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뭐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뭐 이거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야당의 노림수가 이 대통령 거부권이다. 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냥 정치적으로 봐야 되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왜 지금에서 하느냐. 이재명 방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이 여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천하람, 김재섭 두 분을 좋아하는데 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막 다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뭐 수사가 중단되거나 구속이 안 되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뭐 부결하는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 수사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맞불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는 맞불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김건희 특검이 이제야 됐냐면은 사실은 그 고발이 들어왔는데 검찰에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무혐의다. 아니면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어요.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는 공소시효를 넘겨보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도 참다가 이제 1심 선고들 나오니까 그럼 결론 나오면은 이 사람들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점으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대통령께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뭐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또 뭐 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내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도 있고 내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또 나가는 이런 날인데 뭐 출석 때마다 혼자 가겠다 이 메시지 강조하고 있는데 내일도 뭐 지난번하고 비슷한 그 메시지를 내고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저저번에도 그랬고 혼자 가겠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은연중에 하거나 뭐 돌려서 말씀하시거나 했는데 결국에는 다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를 때는 당연히 그 안전한 쪽으로 의원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나오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많이 나왔던 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있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너무 거리를 두는 모습을 연출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오는 의원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더 가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50명이 나온 것과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뭐 30-40명이 나온 거는 애초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나오라고 했는데 50명밖에 안 나와? 라는 비판이랑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30명이나 나오는구나 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말하자면 밑밥을 많이 이렇게 깔아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또 부를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몇 개의 수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 백현동 것도 이제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쌍방울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여러 가지 혐의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부를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고 아마 또 나갈 겁니다. 뭐 이제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요? 조금 검찰로부터 이제 많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당히 이제 알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뭐 이제 그 기소는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뭐 법정으로 가는 문제라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속영장 여부, 이제 청구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가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논란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 부분은 법원이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특히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자, 민주당의 그 검사 출신 의원이죠.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이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죠. 측근들에게 준 것들.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완전히 남이에요.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인데요. 이 50억 이 클럽 관련 수사도 한 갈래인데, 자, 일단 대장동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게 정영학 녹취록 때문인데요. 저 관련해서 여기서 나왔던 곽상도 뇌물 관련 부분, 곽상도 의원의 뇌물 관련 부분, 이런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그 내용이 전부 좀 증거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좀 조응천 의원이 예상한 것처럼 차질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곽상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대가성이 없다라고, 물론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무능했다라는 생각밖에 좀 들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곽상도 의원의 어떤 50억의 대가성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 여부를 저희가 논평하기 이전에 검찰이 그 충분한 대가성을 밝히지 못한 무능을 저는 조금 질타하고 싶고요. 이러면은 계속 이 검찰의 수사가 정쟁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수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고 50억 성과금은 무죄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굳이 조국 전 장관과 연결을 지어야 되냐, 정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유죄가 나왔으면 그것도 환기시키는 건데,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인데, 뭐 이거는 김재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 아들 곽병채 씨가 하천대유에 입사를 하게 된 게 과거원 때문에 입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5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귀에 이명이 생겼다고 50억 원을 받은 게, 이게 저도 이명에 시달리거든요. 저도 누가 좀 50억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대가성이 없다? 독립된 아들이라서 별도에 출가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거. 그러니까 그럼 이건 판결이 이상한 겁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그럼 아무 일이 별 의혹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이 든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증하지 못했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게 곽상도 의원이 뭘 했냐라고 하면은, 하나는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이때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뭘 했는지 이게 입증이 안 됐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가서 회유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검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무능 아니냐. 그러니까 무능하고 싶을 때는 무능하고 집요하고 싶을 땐 집요하고 지금 검찰의 검찰이 수사가 선택적 아니냐. 그렇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다.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이트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차례 강한 지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서만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넘긴 상황이라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지진 사망자가 14,000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집계를 합친 사망자가 3,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기적의 생還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해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2살짜리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오랜 추위 속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חילוץ ארך מספר שעות, קיבלנו דיווח מהטורקים שיש בכי של תינוק. 파키스탄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 속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틀을 버틴 아이.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구멍 뚫린 벽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듯 손을 들어 구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잔해를 잘게 부순 뒤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작은 모닥불이 현장의 혹독함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구조의 손길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적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물과 연료, 전기 공급이 끊겨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2차 재난 위기에 몰려 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이 강타한 카흐라만 마라슈 길가에 담요를 뒤집어선 사람들이 모닥불에 몸을 녹입니다. 집이 무너진 데다 가족들이 잔해에 파묻혀 있어 길거리에서 며칠째 밤을 지새웠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다 먹을 것도 부족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 altında onları bekliyorum. Hiç ses yok günlerdir. Hiç.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 등을 구하지 못해 2차 재난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급한 책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cause harm to more people than the initial disaster if we don't move with the same pace and intensity as we are doing on the search and rescue side. 시리아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1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된 데다 콜레라 등 치명적인 전염병마저 번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이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등이 파손돼
피해 현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더 구조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피난처와 의약품, 물과 식량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강진 발생 이후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년째 권좌에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하타이주를 비롯해 강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하는 자리.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흡한 재난 대응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당국의 대응, 구조 활동과 관련해 하타이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Şu an itibariyle Hatay'ımızda asker, jandarma, polis toplamda 21.200 personel. 이런 상황인데도 부정직한 사람들이 아무런 구호 활동이 없다고 허위 비방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년째 집권 중인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구조작업 지연과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의 불분명한 용처, 심각한 부실공사 정황 등을 놓고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CNN은 막심한 강진 피해로 대중의 좌절감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당국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던 트위터는 최근 튀르키예에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대통령제 개헌과 대선 승리로 21세기 술탄 자리에 오른 에르도안 대통령. 독재자의 지도력이 5월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고 대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재 파견된 구조대원들이 교대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민간에서도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사는 튀르키예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형제애를 느끼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승객 670여 명을 태우고 용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열차가 경기도 평택에서 선로에 있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수습이 끝나 KTX 상하행성의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사고의 여파로 65개 열차가 최대 2시간 10분가량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쯤 4호선 미아역 상행선 승강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여행용 가방을 누군가 두고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가방을 열어본 결과 옷까지 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하행선 열차를 미아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키다가 1시간 뒤인 밤 9시 40분쯤 무정차 통과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연 대규모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술핵 운용부대도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무기와 병력을 사열했지만 따로 연설은 하지 않았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도 열병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7일에 이어 공식 행사에 참석한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남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북한 매체는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내보냈고, 열병식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대신 딸 김주애의 손을 꼭 잡는 등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만든 무기가 결국 후대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번 열병식에선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는 단거리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관장하는 부대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전술핵 운용 부대까지 과시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대장동 수사를 촉발한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의 말에도 의문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문은 207쪽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1쪽을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진술의 증거 능력을 가리는 데 썼습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있는 녹음 파일 7개를 추린 뒤 증거로 쓸 수 없는 말들을 골라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4월 4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약속한 돈을 요구한다는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입니다. 김 씨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인 곽 전 의원 아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전원인 녹취 내용은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의 말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15년 2월 곽 전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는 말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 말에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공통비용 부담을 두고 다툴 때마다 50억 클럽을 언급했지만 그들에게 왜 50억 원씩 줘야 하는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처럼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인사들이 받은 돈도 50억 원과는 차이가 있고 시기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곽 전 의원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는 결혼해 독립한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를 촉발한 정영학 녹취록이 그대로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검찰은 일방적인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청만 허용하고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한 장관 반박에 오스트리아라는 취지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의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합의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건데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재 대상은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배출가스의 요소수를 공급해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 줍니다.
요소수 공급량에 따라 정화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요소수 분사 전략은 저감 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 전략을 함께 논의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를 출시하면서 질소 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기로 듀얼 모드가 작동이 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배출가스 정화 기능도 저감되게 되겠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늘면 질소 산화물을 더 많이 정화할 수 있어 환경에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 탱크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나가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담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질소 산화물 저감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기술 개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 핵심 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구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주택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공공기관은 나중에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해 한국 문학 번역상을 받은 사례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단순한 도구의 기능을 넘어서 창작 영역까지 침범한 경우인데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인기 높은 한 웹툰입니다. 인공지능 번역기인 파파고로 웹툰을 찍자 한글이 일본어로 바로 번역됩니다. 일본인 마스스의 유키코 씨는 이렇게 파파고를 활용해 웹툰을 일본어로 번역했고 지난해 한국문학 번역상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유키코 씨는 논란이 일자 웹툰을 통독한 뒤에 파파고를 사전 대신에 사용했고 생소한 용어와 개념은 논문 등을 찾아 맥락을 파악한 뒤 세부 수정을 거쳐 직접 번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초벌 번역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건 서툴지만 한국어 선생님이 번역대회 참가를 권유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을 예상 못한 번역관 주관기관은 규정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신진 번역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맞게 AI 등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력의 번역으로 규정하고 수상자금 관련한 확인 절차를 밟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창작으로 불리는 번역 분야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부족했음을 실감케 합니다. 작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놓고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개발에 10년이 걸린 작곡 인공지능 이봅입니다. 복고풍 디스코곡을 주문하자 금세 여러 곡을 만들어냅니다. 이봄은 가수 홍진영 씨가 부른 사랑은 24시간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저작권료를 못 받고 무단 도용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돼 있어 저작권료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설명합니다. 개발자들은 기술 발전과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저작권과 학습자료 개방에 대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이 기술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대회에 상도 타고 전시회도 여는 상황.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는 만큼 본격적인 법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밤사이 메마른 대지에 도움을 줄 비나 눈이 내립니다. 서쪽 지방은 내일 오전에, 동쪽 지방은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고 낮 기온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해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건조함 해소에 도움을 주는 단비와 눈이지만 경남 북서 내륙에는 최고 15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이에 따라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도 30mm 이상의 겨울비치고 많은 비가 오겠고 여기에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